발룡 이수 한의원 블로그를 통해서 44세의 자연 임신 출산한 태음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의원 발룡 이수 한의원 한태영 원장님 참관을 가는데 40대가 넘어도 쉽게 임신할 수 있다고 딱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보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환자들도 본인이 자신이 없으면 이렇게 얘기를 못할 텐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보고 이분 너무 성급하신 거 아닌가 하는데 실제로 사례들이 40대에도 임신하는 게 많습니다. 보통 35세 넘어가면 의학적으로 노산이라고 40세 넘어가면은 모르겠습니다. 좀 확답을 안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 임신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보통 그러니까 특히 초산의 경우에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한번 보시길 바라고 사탕약점 맞춤 이제 솔루션을 이제 했다는 건데 이제 이건 읽어드리면서 차차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수천만 원 비용과 기계적 시술이 4년 동안 못한 걸 이제 체질에 대한 이해로 했다. 42세 처음 이제 반려인수한의원에 방문을 했고 초기 차트는 이제 2019년에 초진을 봤다. 그래서 시험관 시술 IVF를 이제 반복적으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자궁의 임신을 했었고 이제 나팔관을 이제 한쪽을 적출하니까 더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HCG 수치가 하락하니까 육모막 호르몬이죠. 인간. 그래서 이 자체가 낮으면 이제 안 좋은 거 아닙니까? 2015년에 결혼했다. 시험관하면서 몇 주 안 돼가지고 초음파상으로 확인도 전에 수치가 내려가면서 모두 4회 정도 시험관 시도를 했다. 2회 때는 두 번째 시험관 했는데 자궁의 임신으로 MTX를 복용하고 수술을 했다. 그래서 나팔관 한쪽을 적출했다. 확률이 이제 반으로 떨어지는 거죠. 또 시험관 전에도 임신 테스트로 잡히게 되는데 확산율도 미치고 항상 초음파로 태낭이 보이기 전에 휴머 코리오닉 고나도트로핀 HCG 수치가 내려갔다. 이게 내려가면 안 되죠. 올라가 있죠. 임신하면. 이번에도 안 되는 달이고 다음 달에는 시험관 들어가 이제 머시론 에틸 S라디오를 임시로 사용했다. 이는 보통 완벽하지 않지만 배란이 교대로 된다고 보는 게 정설에서 나팔관 없는 쪽에서 배란이 될 차례에서 병원에서 그렇게 들었다. 28일 월경 주기는 거의 정확합니다. 뇌하수체 선종이 있어서 프로락틴 때문에 뇌하수체에서 이제 프로락틴을 이제 분비하죠. 뇌하수체 시상하부 후엽에서. 그래서 이제 팔로데를 먹으면 내려가다가 안 먹으면 올라가곤 한다. 임신 때문에 알게 됐다. 2010년 배란기의 분비물이 증가한다. 나한테 왔을 때는 시험관을 막 시도하려고 또 실패했다. 그래서 병원에서 나이도 있고 하니 더 이상 권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 달 한약을 사용한 동안에 자궁 내막 두께를 보니 8mm밖에 안 되지 않는다. 내막은 태음이건 소음이건 11에서 14mm가 되어야 정상적으로 임신된다. 자궁은 평소에 산성으로 되어 있다. 왜 그러면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제 세균이나 물질 같은 걸 이제 중화하기 위해서 한 거죠. 그러다 배란기가 되면 에스트로겐이 분비되면 알칼리로 변한다. 이게 중요한 게 지금 소음인 태음인 같은 경우는 몸이 산성화되죠. 그래서 암 치료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소양인의 경우는 이제 에스트로겐이 잘 분비되니까 알칼리화가 잘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정자가 헤엄쳐 들어와도 죽지 않는 것이다. 정자가 이제 알칼리를 이제 중화시키죠. 먼저 들어간 인간들이 정자들이. 그래서 이제 알칼리를 중화시켜가지고 이제 그게 pH가 이제 중성이 딱 되니까 이제 다른 정자가 이제 수정하게 준 거죠. 그래서 이런 산성을 중화시키는 알칼리 농도는 결국 자궁 내막에 주관한다. 내막의 두께를 통해서도 자궁 상태의 산 알칼리를 측정할 수 있는데 11에서 14mm 정도 될 때가 산성 알칼리로 변해서 정자가 헤엄쳐 들어와도 죽지 않는다. 그래서 이 점이 매우 중요한데 양방에서는 이 문제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그저 8mm 정도만 되면 수정 가능하다 보고 시도를 하는 것을 많이 봤다. 좋지는 않죠. 이게 여성의 자궁과 질은 시기에 따라 산도가 크게 변한다. 이는 단순히 pH, 폐하라고 하죠. 산성도, 정자와 난자와 만남, 세균 방어, 호르몬 변화와 깊게 연결된 정교한 생리 현상이다. 평상시 여성의 질 내부는 강한 산성 환경을 유지한다. 보통 pH 3.8에 4.5 정도 되는데 7.4 정도가 정상이죠. 정상이라고 하면 중화된 상태죠. 중성. 유산균이 글루코겐을 분해해서 젖살을 만들기 때문이다. 이 산성 환경은 외부 세균과 곰팡이 증식 억제해서 질 칸디다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외부 세균 들을 수도 있고
감염을 막는 중요한 방어막 역할을 한다. 하지만 배란기가 가까워지면 상황이 달라진다. 에스트로겐이 증가해서 자궁 경부 점액이 맑고 묽어지고 질 내부 산성도도 일시적으로 약해진다. 즉 pH가 중성에 가까운 방역으로 올라가게 된다. 이는 정자를 보호하기 위한 생리적 적용이다. 정자는 강한 산성 환경에서 쉽게 운동성을 잃고 손상되기 때문이다. 배란기에는 질과 자궁 경부가 정자가 살아남기 좋은 환경으로 바뀌면서 점액은 정자를 자궁 안쪽으로 이동시킨 통로 역할을 하게 된다. 배란기 자궁 경부 점액은 알칼리성이 가까워지면서 정자의 생존 시간을 연장시킨다. 수시간 뒤에 사멸하던 정자가 보통 24시간 살아있는 거죠. 가장 길게는 한 3일 되나요? 배란기에는 수일간 생존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배란이 끝나고 프로게스테론이 증가하면 다시 환경 변화한다. 점액은 끈적하고 두꺼워지면서 질 내부는 다시 산성으로 돌아간다. 이는 외부 병원체에 침입받고 수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궁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한다. 여성의 생식기는 한 달 동안 방어 산성 환경과 수정을 허용한 중성 환경 그 사이를 정교하게 오가고 있다. 이런 변화는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유산균, 자궁 경부 점액, 면역계가 함께 만들어내는 매우 정교한 생명 조절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수많은 정자들이 헤엄쳐 들어가다가 제일 잘 달리기를 하는 녀석이 수정에 쓰이고 나머지 정자는 죽는데 이들은 죽으면서 알칼리성을 변해서 수정을 돕는다. 알칼리화를 시키는 거죠. 예, 최소한 이제 산성화를 조금 이제 중화시키는 방향으로 돕는 거죠. 환전 당시 뇌하수제 선종 때문에 브로모크립틴 성분 팔로데를 복용하고 있었다. 이는 도파민 효연제로서 효과가 나타나는 거. 소양인 약물이다. 그래서 파킨슨병도 도파민 부족증 아닙니까? 그래서 소양이라는 테마 걸리는 병이다. 파킨슨병에도 응용되는 약물이다. 엘도파나 뭐 이런 거 쓰죠. 예. 태음인한테 불임을 치료한 것이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게 내 주장이다. 예. 태음인들은 도파민 과잉 체질이다. 특히 D2가 도파민 2가 항진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D2 억제제가 태음인 약물이다. 메토, 클로로프라마이드나 할로페리드 같은 약물들이 모두 태음인 약이며 D2 억제제는 정신과적으로 사용되지만 장운동 촉진제로도 사용된다. 니코틴성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 태양성 아닙니까? 예, 그런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초는 사실 태음인한테 효과가 있긴 하죠. 뭐 연초라든지 그 대마 같은 거. 예. D1은 소음이 D1 억제제는 팔로데일 주성분은 브로모크립틴이며 이는 주로 도파민 수용체를 자극하는 약물이다. 특히 D2 도파민 리셉터 아고니스트 도파민 D 수용체 작용체로 작용한다. 브로모크립틴은 뇌 시상하부와 뇌하수체 쪽에 작용해서 프로락틴 분비를 강하게 억제한다. 원래 도파민은 뇌하수체와 요즙 분비 호르몬이 프로락틴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브로모크립틴은 이 도파민의 작용을 흉내내는 것이다. 프로락틴 과도하게 증가한 고프로락틴 혈증, 유즙 분비, 무혈근, 불임 등에 사용된다. 프로락틴이 높아지면은 GnRH, 고나토로핀 릴리징 호르몬이 억제되고 LH, FSH가 감소돼서 배란이 잘 일어나야 된다. 우리가 이제 여자가 수유기에는 젖주면은 임신이 잘 안 되죠. 예. 피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약간 브로모크립틴을 정상에서 배란 기능을 회복시키기도 합니다. 도파민 작용 때문에 파킨슨병에서도 사용된다. 파킨슨은 흑질의 도파민 신경이 감소하는 병이므로 브로모크립틴이 도파민 자극 보완해서 운동 효과를 줄여준다. 기전을 단계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D2 수용체를 자극한다. 그래서 이제 뇌하수체 락토트로프 세포 억제한다. 그러니까 젖을 만드는 거죠. 젖을 촉진하는 프로락틴 감소, 젖 나오게 하는 거. 그래서 유즙 분비도 감소되고 GnRH를 회복시켜서 LH, FSH를 정상화되고 배란 회복 및 생리 정상화. 그러나 이건 이제 소양인한테만 쓸 수가 있다. 일부에서는 성장 호르몬 분비도 억제하기 때문에 말단 비다증 치료에 사용된다. 부작용은 메스꺼움, 어지럼증, 저혈압, 졸림, 환각 등이 있는데 도파민계 자극과 혈관계 영향 때문이다. 환각, 도파민이 과도한 그 조현병이 있지 않습니까? 간단히 말해서 브로모크립틴은 도파민 분비에서 프로락틴을 억제하고 배란과 호르몬 균형을 회복시킨 약물이다. 환자는 8월이라는데 8월, 9월, 10월 환약을 보겠지만 기본이 너무 약해서 자궁 내막이 두꺼워지지 않다. 그러나 브로모크립틴을 극복하니 오히려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태음인 자체가 이제 가을 기운이죠. 그래서 가을이나 겨울에 음인들은 좀 임신이 잘 안 된다. 특히 소음인은 추운 겨울에 임신이 안 된다. 여름에 임신해야 된다.
겨울에는 에스트로겐이나 프로게스테론 모두 낮아진 계절이라서 양인들은 임신이 잘 되지만 의미인들에게는 임신 불리하다. 그래서 나는 겨울철엔 시험관 하더라도 권유치 않는다. 소양이는 여름에 뜨거운 사람이니까, 태음인과 소음인은 추운 사람들이니까 여름에 임신해죠. 봄, 여름에. 겨울 3개월은 쉬고 2월 달에 다시 와서 시도를 해보죠. 처음부터 당신은 6개월 약을 먹어야 임신이 된다고 내가 얘기했다. 그리고 2월 달에 와서 약을 먹고 내막을 보니 자궁 자체도 두꺼워져 있었고 내막도 12mm 정도가 되었다. 11에서 13mm니까요. 2020년 4월에 산부인과에서 난소나 내막 상태가 모두 좋다고 판정을 받았다. 2, 3, 4월을 한약 쓰면서 자궁도 두꺼워졌고 내막도 숭실하고 여름으로 갈수록 에스트로겐이나 프로게스테론이 높아진다. 그리고 환자는 시험관 의존을 안 찾고 자임신됐다. 당연히 엽산의 방해를 받지 않았겠다. 나는 환자에게 엽산을 전혀 복용하지 말라고 권유한 거였다. 태음이니까 그렇죠. 태음이 소양이는 엽산을 먹으면 안 되죠. 소음인 중엔 엽산 수용체 결핍되거나 이어거나 유전자 이상이 많이 발견돼. 이런 분들은 3,000에서 5,000g까지 먹어야 한다. 즉 3g에서 5g까지 먹어도 무방하다. 또 이렇게 고농도로 먹어야 계속 실패하던 소음인들이 성공한다. 하지만 태음엔드는 이 엽산을 먹게 되면 에스트로겐이 높아져 상대적으로 약한 프로게스테론을 더 악화시킨다. 여기로 에스트로겐이 높아지면은 프로게스테론이 상대적으로 낮은 거 시소가 같기 때문에 여기 지금 엽산 먹어 에스트로겐이 많아지면 프로게스테론이 떠버리는 거 아닙니까? 엽산은 에스트로제닉한 성분이다. 소음일이 합당한다. 에스트로겐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태음이 시험관에 일반 임시 안 되는 경우는 바로 엽산 때문에 난 주장한다. 보통 엽산은 기본적으로 먹고 시작하죠. 임신 한 사람들은. 엽산은 에스트로겐을 높이는데 한몫하는데 거꾸로 말하면 프로게스테론을 저하시킨다고 할 수 있다. 프로게스테론이 부족한 사람이 그리고 에스트로겐은 이제 그로스 호르몬이죠. 확장의 여름 햇살이고 프로게스테론은 성숙, 머추어하는 호르몬이죠. 그러니까 꽃에서 이제 사과를 키워주는 거죠. 성장시키는 거고 프로게스테론은 파란 사과가 빨갛게 익어가는 거죠. 성숙시켜주는 거죠. 이건 성장이 에스트로겐 성장이고요. 프로게스테론 황제 호르몬으로 임신 유지시키는 혈관 확장제다. 에스트로겐처럼 과도한 확장이라 혈류를 조금씩 유지시켜서 성장보다는 불안을 촉진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호르몬이다. 에스트로겐이 혈류를 증가시켜서 성장을 시킨다면 프로게스테론 혈관을 다소 수축시켜서 약한 혈류만을 유지하면서 10개월 동안 작용을 한다. 프로게스테론 자체가 이제 임신을 촉진시킨다는 뜻이 아닙니까? 수도꼭지죠.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꽃에서 사과를 만드는 푸른 사과 형태를 만드는 여름 햇살같이 뜨거운 역할이라면 프로게스테론은 가을에 약한 햇볕으로 다 자란 사과를 질적으로 익혀서 빨간 열매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건 이제 성숙시키는 호르몬이죠. 태음인은 프로게스테론이 부족한 셈이다. 목기조 한약조로 봄의 기운이 부족한 거죠. 여기다가 에스트로겐을 돕는 엽산을 쓰게 되면 프로게스테론은 상대적으로 낮아서 시소를 생각하면 됩니다. 에스트로겐이 이제 밑으로 가라앉으면 프로게스테론은 뜨게 되죠. 시소에서. 임신 유지가 되지 않는 게 나의 이론이고 난 이런 엽산을 못 먹겠어 지속적으로 실패했던 태음인들을 대부분 성공시켰다.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한방약물도 주도적으로 프로게스테론을 증가시키는 약효가 있는 약물들이 태음인에게 처방된다.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은 경쟁적인 기량광이다.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 떨어진다. 아까 시소를 제가 말했고요. 유방암에서 에스트로겐 과잉으로 종양이 자란 것을 억제해서 타목시펜이라는 약물이 사용된 이는 대표적으로 셀렉티브 에스트로겐 리셉터 모듈레이터,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이다. 타목시펜은 소양인 약이죠. 사상학적으로 원리로 보면 프로게스테로닉한 역할로 에스트로겐을 억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카톡으로 온 내용이 있고 블로그 보시면 있고 임신 동안 12주까지는 태음인들은 프로베를 사용케 한다. 프로게스테론 때문에 그렇죠. 특히 나이가 40이 넘으면 이게 더욱 중요하다. 12주에서 16주 사이에는 잔류산이 되기 때문에 환자는 12주까지 한약과 프로베라 요법을 시행했다. 보통 한의사들도 보면은 한약 일부러 괜히 유산되거나 괜히 나쁘게 될까 봐서 안 주는 사람들 있죠. 임신 초기에는 괜히 오비락처럼 의료소송 당하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안 주는 경우죠. 근데 발룡이수 한의원 원장님은 항상 한약을 꼭 초기에는 더 일부러 막 더 먹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임신 초기에는
안주라고 좀 배웠잖아요. 한의사들은 보통은 자신감이 없으니까. 예. 프로베라에 대해서 한 달 이상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경고가 있는데 이는 태음인이 아닌 체질이 사용한 문제고 소민들을 아이스면 한다. 소민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게노바 쓰죠. 예. 오히려 프로게스테론을 사용해서 에스트로겐이 낮아지기 때문에 임신이 필요한 적절한 양의 에스트로겐마저도 확보가 안 돼서 떨어지는 게 소민의 경우이다. 예. 프로게스테론이 이제 높아지면 에스트로겐이 상대적으로 낮아지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에스트로겐은 임신 중에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돼 버리면 아예 안 생기는 거죠. 또 중간에 떨어지고. 여기 애기 사진도 뭐 보여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서양학적 접근은 이제 호르몬제 투여고 사상학적 접근은 체질적인 균형 회복. 그래서 이제 엽산이라든지 엽산은 이제 소민한테 쓰나 팔로델은 이제 소양인 약이죠. 그 사상학적으로 이제 맞춤 처방을 해야 되고 서양학적으로는 이제 타이밍을 빨리 해야 되는데 사상학적은 적절한 때. 그래서 이제 그 봄, 여름에는 이제 소민, 태음인이 임신하기 쉽고 가을, 겨울은 좀 태양이나 소양인이 임신하기 쉽죠. 추울 때는. 그리고 이제 비용은 뭐 그렇게 하고요. 환자는 결국 7년 만에 자임신으로 출산을 무사히 했고 양방에서도 지속된 시험관리도 실패한 이유는 자궁 내막 두께를 중요시 안 했기 때문에 11에서 13mm라고 했죠. 아까 그 이하로 되면 안 된다. 태음인은 프로게스테론 약하지 에스트로겐이 약하지 않은 사람들도 자궁 내막이 약해지는 원인은 무엇인가? 독자들은 궁금해할 것이다. 그래서 엽산이라든지 쓸데없는 걸 이제 먹여가지고 좀 이렇게 된 거죠. 이는 짜게 먹지 않고 물을 많이 안 먹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궁 내막이 얇아서 자궁 내 산도가 증가해서 산을 중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소음인도 중요하고 태음인도 소금을 좀 많이 먹어야 된다. 괜히 다이어트 한다고 칼륨 많은 이제 채소나 과일 먹어가지고 대부분이 이제 칼륨이 많죠. 그러면 이제 나트륨이 빠지니까 또 물이 빠져나가는 거죠. 이뇨로. 그래서 이제 혈류량 감소돼서 이제 자궁 내막이 덜 얇아진다. 얇아진 것보다도 그쪽으로 피가 안 가는 거니까 뭐 얇아지는 거죠. 인체를 분해해서 하나로 원으로 그려보자. 그러면 6군데의 말초가 있다. 여기 지금 손과 두 발이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위로는 머리가 있고 이게 지금 거북이처럼 육각형을 본다면 이제 자궁이 밑에 있는 거죠. 남성 경우는 이제 음경이 있는 거고. 심장을 중심으로 볼 때 손발과 머리 자궁이다. 이건 뭐 사지죠. 한약적으로는 4개. 예, 육지가 있는 거죠. 혈액이 충분한 말초까지 골고루 가지만 혈액이 충분하지 못하면 혈류가 말초까지 제대로 가지 못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발룡인수 한의원 원장님만의 그런 생각이죠. 집에 보일러물이 없는데 중요한 안방이나 건너병 정도만 덮이고 멀리 있는 문간방 자궁까지는 이제 못 가는 거죠. 보일러가 잘 가지 않는다. 같은 원리다. 예. 이런 이제 변방까지 가기가 힘들죠. 중요한 건 이제 심장과 뇌니까 이쪽으로만 채워지고. 예. 그래서 소음이나 태음이나 바닷물고기처럼 항상 나트륨, 소금, 소디움이라고 하죠. 의학적으로는 떨어져 내는데 여성들이 다이어트 한다면서 샐러드 종류를 간단히 먹으면 치커리, 오이, 상치, 브로콜리 등이 모두 양인 식품으로 포타슘이 높은 식품이라 나트륨 농도를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이뇨를 시키죠. 얘네들이 소변을 이제 많이 해서 탈수를 시키고 또 이제 소금이 없으면 소금을 먹으면 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물을 끌어당기는데 이제 그 작용을 못하게 하는 거죠. 물은 나트륨, 소금이 있어야 흡수된다. 나트륨 염도가 떨어지면은 물이 흡수가 돼서 체액으로 가지 못하고 이뇨로 빠져나간다. 소음인의 에스트로겐이 낮은 사람이다. 소음인이 짜고 맵게 먹으면 혈류량이 충분하지만 에스트로겐의 수도꼭지 잠겨서 물이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소음인이 더 이중적으로 안 좋은 거죠. 예. 그래서 그냥 한의사가 생각해 소음인은 신대비소니까 신이 한약적으로 이제 자궁생식기 이런 거 아닙니까? 호르몬이나 그러면 소음인이 임신 잘할 것 같은데 오히려 잘 못하는 경우가 많죠. 여자 경우. 예.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못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해가 되죠. 예. 물론 이제 몸이 차니까 너 임신 못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몸이 차는 원인 자체가 이제 혈류량 부족하니까 자궁이나 이제 생식기 쪽으로 안 가니까 잠겨 있으니까 그런 거죠. 예. 태음인은 에스트로겐이 부족하다. 프로게스테론 부족한 사람이죠. 수도꼭지는 잘 열리는데도 혈류가 부족해가지고 말초 순환이 안 돼서 자궁 내막이 두꺼워진다. 뭐 물을 안 먹고 이제 이런 사람이지. 괜히 다이어트 한다고 쓸데없는 거 먹고. 만약 소음이 싱겁게 먹고 물을 안 마시면 수도꼭지가 잠긴 데다가 소음인은 에스트로겐 부족한 체질은 물도 없으니까 더욱
이 자궁 내막이 아주 약하다. 그래서 임신에서 의민들 아주 짠 국을 많이 먹어야 한다. 이게 나트륨이고 소디움이죠. 소민들은 미역국, 쑥국 등이 좋고, 미역 자체가 이제 짠물에 있는 거죠. 그리고 쑥국 자체는 이제 따뜻하니까 혈액순환을 좀 좋게 한다. 예. 그래서 이분도 보면 특이한 게, 뜸도 소미 맛뜨기야, 이분은. 우리 그냥 다 뜨지 않습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 상관없이. 근데 뜸도 소미 맛뜨기 하고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된장을 풀어도 좋은데, 검은 콩임도 좋고, 고추장도 타는 게 좋다. 예. 태음인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마국에다가 뭡니까? 된장 같은 거 넣고, 그 다음에 뭐, 해바라기씨로 볶아가지고, 거기다 소금, 설탕 넣어가지고 뭐, 매일 먹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티칭. 소면 된장국이 아주 좋고 콩나물국 한약적으로 대도황건이죠. 예. 우황청심환에도 들어가죠. 동치미 국물도 좋다. 동치미가 왜 좋습니까? 약간 소금 간이 돼 있죠. 그리고 이제 무로 만들지 않습니까? 예. 무가 태음약이니까 매번 밥은 안 먹어도 국은 많이 먹어야 혈류량이 증가해서 임신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 얘기도 했죠. 태음인 환자, 암 환자가 암이 치료를 완전히 포기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암이 커지질 않았어. 그래서 계속 물어보니까 이제 삼시세끼를 밀가루 음식만 먹었다. 근데 그것도 밀가루가 아니라 이제 국물, 뭐 수제비, 칼국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먹었다. 잔치국수 이런 식으로. 예, 그기도 했었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